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마트 체인 중 하나인 치센성화 실선생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치센성화는 징둥닷컴이 운영하는 마트 브랜드입니다. 징둥은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고요. 유통부문에서 1위 알리바바가 하는 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꼭 따라하는 것만은 아니고 징둥이 먼저 하고 알리바바가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뒤에 보이는 치시에는 알리바바의 허마 손성과 비슷한 신선식품 중심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입니다. 여기 와서 사도 되고 온라인으로 사면 거의 30분 이내에 배송도 해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제품의 질로 따지면 사실 이 CCM 보다는 허마가 조금 낫습니다. CCM 물건도 충분히 좋은데 허마는 어떻게 그런 먹거리를 소싱하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실패가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CCM 앞에 나온 건 징둥과 그 파트너인 텐센트 그리고 중국의 반독점법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이어서 다뤘고요.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그 후에 주가가 정말 거짓말처럼 올랐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를 하면 또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분들이 상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요. 때마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 텐센트와 징둥에 또 악재들이 좀 나와서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텐센트 주가가 올랐으면 하는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텐센트의 창업자는 마화텅 회장입니다. 그런데 마화텅은 텐센트 지분을 8.38%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드밴스 데이터 서비스라는 회사가 마화텅이 100% 갖고 있는 회사고요. 최대 주주는 28.82%를 가진 MIHTC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MIH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해 있는 프로수스라는 기업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프로수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증시 상장사인 네스퍼스의 계열사입니다. 네스퍼스는 2001년 당시 스타트업이었던 텐센트에 3,200만 달러 약 415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 46.5%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지분율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 지분의 28%의 가치가 거의 1조 홍콩달러 165조 원에 달합니다. 투자금의 500배가 넘죠.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에 2000년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과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 사례로 꼽힙니다. 네스퍼스는 1915년 출범한 역사가 아주 긴 출판 미디어 기업이었고요. 텐센트에 투자하면서 인터넷 내지는 플랫폼 부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텐센트뿐 아니라 유럽의 전자상거래, 핀테크, 음식 배달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를 해서 유럽 최대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도 22% 갖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주가가 오르면서 네스퍼스 주가도 같이 오르긴 했는데 텐센트에 비하면 너무 조금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텐센트 지분을 빼면 다른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유럽 사업부를 떼내서 프로수스를 설립했습니다. 네스퍼스가 프로수스를 56% 갖고 또 프로수스는 네스퍼스를 49% 갖는 좀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둘이 한 몸이란 얘기죠. 최근에 프로수스가 텐센트 주식을 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빅테크 규제가 좀 마무리되나 했더니 또 악재가 나온 거죠. 네스퍼스 내지는 프로수스가 텐센트의 최대 주주이고 또 네스퍼스의 회장인 쿠스 베커가 텐센트의 비집행 임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습니다. 지분을 판다고 최대 주주 간섭이 줄어들거나 할 일도 없다는 거죠. 프로수스는 텐센트 주식을 팔고 자사주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네스퍼스 또는 프로수스 주주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프로수스는 약 1,300억 유로, 177조 원대입니다. 네스퍼스는 1조 랜드, 약 80조 원이고요. 텐센트는 3조 5천억 홍콩달러, 약 570조 원입니다. 프로수스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1조 홍콩달러, 약 165조 원이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프로수스는 작년 4월에도 텐센트 지분 2%를 1,142억 홍콩달러, 약 19조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프로수스 측이 앞으로 3년은 추가로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번에 말을 바꾼 거죠. 텐센트의 하루 거래량의 3에서 5% 이내에서만 팔아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가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전체 규모나 종료 시기 등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텐센트 하루 거래량은 많을 때는 5천만 주, 적을 때는 2천만 주 정도 되고요. 여기서 5%면 10만 주에서 25% 정도 되겠네요. 텐센트는 자체적으로 자사주
주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만 주에서 80만 주 정도씩 사고 있으니까 텐센트 자사주 매입 물량 측면에서 보면 프로수스가 파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텐센트 주가가 뛰면 프로수스가 팔고 내리면 텐센트가 사면서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수스는 4%가량 갖고 있던 징둥의 주식도 이번에 모두 팔았습니다. 프로수스가 징둥에 투자했던 건 아니고요. 텐센트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징둥 주식 15%를 작년 말에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했는데 그걸 받았던 걸 매각한 겁니다. 텐센트가 가진 징둥의 지분도 17%에서 2.3%로 내려갔습니다. 4억 5천만 주, 당시 기준 금액으로는 1277억 홍콩달러, 약 21조 원이었습니다. 텐센트 사장이 갖고 있던 징둥의 이사 자리도 내놨습니다. 텐센트가 징둥 지분을 배당으로 처분한 이유는 징둥 주가가 너무 내려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팔자니 세금 부담이 너무 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배경은 빅테크 규제로 분석이 됩니다. 징둥은 알리바바와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경쟁사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보면 중국 민간 경제의 라이벌인 텐센트 대 알리바바 대결 구도에서 징둥은 텐센트 진영에 속합니다. 징둥에선 알리페이를 못 쓰고 알리바바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는 위챗페이를 못 쓰는 게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은 일부 쓸 수 있긴 합니다. 중국 사람이 대부분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둘 다 쓰기 때문에 이런 칸막이가 굉장한 불편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뻔히 보이는 경쟁 제한 내진 반독점 행위죠. 텐센트나 징둥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텐센트의 지분 처분 소식 이후 징둥 주가는 급락했고요. 작년 11월 300 홍콩달러가 넘던 주가가 지난달에는 200 홍콩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징둥과 텐센트는 최근 다시 협력 관계를 3년 동안 추가로 이어간다는 협약을 맺고 이걸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텐센트가 3년 내 적절한 시점에 징둥에 약 2억 2천만 달러, 2,800억 원을 투자하고 징둥은 텐센트에 신주를 발행한다고 한 겁니다. 금액은 작지만 텐센트는 거의 다 처분했던 징둥 주식을 다시 사는 거죠. 당국 빅테크 규제 때문에 처분했던 주식을 다시 산다는 건데 이런 조치를 하면서 텐센트나 징둥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보고하고 사실상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죠.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빅테크 규제 종료를 알리는 가장 명확한 신호는 엔트그룹의 상장 허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내놓는 멘트도 중요하지만 엔트그룹 상장만큼 명확한 시그널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6월 초에 외신들이 당국이 엔트그룹 재상장을 허가할 것이란 보도를 했고 당국이나 회사 측이 부인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여러 군데서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저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재상장 허가라고 단정 짓는 건 여러 측면에서 당국이 부담스러워서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엔트그룹이 금융지주사 설립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금융지주사는 당국이 엔트그룹에 요구했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면 상장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반독점법 개정안입니다.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6월 24일 반독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은 8월 1일부터고요. 히스토리부터 좀 보면 중국은 2007년에 반농단법, 반독점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법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길들이는 데다가 주로 활용했고요. 자국의 민간 기업들도 성장을 하고 환경도 바뀌고 기존 법의 미비한 부분들도 있어서 2015년부터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7년 만에 개정이 된 건데 정말 중국다운 템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법 개정을 공식 발표했고 2020년 1월에 초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 압박에 착수했죠. 그때만 해도 당국이 자국 빅테크들을 다 공중분해시킬 것 같은 기세였는데 법 개정을 작년 말에 한다, 올해 전인대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미루더니 결국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확실히 기존보다 강화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빅테크들에게는 한 가지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내지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해서 반독점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업을 확대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때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있었는데요. 아직 법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벌금 부분에선 예전에는 미신고 M&A에 벌금 50만 위안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년 매출의 10% 이하까지 때릴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공산당이 흔히 지적하는 자본의 무분별할 확장을 막겠다는 조치고요.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영향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산정한 벌금의 2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가 마무리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알리페이 상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반독점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디디 출신과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 상장했다가 국가안보 조사를 받고 신규 회원 모집 금지 조치까지 당했던 두 업체가 신규 회원 모집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화물차의 우버를 표방한 만방, 구인구직 정보업체 보스즈핀인데요. 해외에선 지명도가 떨어지는 기업이지만 중국 내에선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종목별로 악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규제가 차차 마무리돼가는 수순인 걸로 보입니다. 중국 증권사들도 한국처럼 주식시장에 나쁜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니까 좀 더 쉽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상반기엔 인프라 투자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했고 하반기에는 소비재 주식이 유망할 거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프라 재원은 바닥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특별 채권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정부가 소비를 키운다고 하는데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하반기에도 안전운행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